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을 겪고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 한 남자입니다. 정말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심정을 꾹 누르고 버티다 보니까 한이 풀리는 날이 오긴 오네요. 저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가 생각나요. 어릴 때 저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항상, 아들, 엄마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항상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 엄마 때문에 아들이 맨날 상처만 받고, 애들한테 이상한 옷 입는다고 놀림만 받고, 엄마가 꼭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엄마의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행복해. 엄마가 내 곁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내 곁에만 있어줘.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주면 그게 엄마한테 바라는 전부야. 사실 엄마와 저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아직도 저는 5살 때 아빠가 술에 취해서 귤박스를 제 몸에 던지고 소리친 게 기억이 나요. 엄마는 저를 구하겠다고 온몸으로 아빠의 손을 막아내고 저는 엄마 때리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때려 아빠! 소리 질렀지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는 아들, 엄마랑 도망가자. 네 아빠랑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가 그냥 죽어버릴 것만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아들. 엄마의 그런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죽어버릴 것만 같다니. 어린 저에게 그런 엄마의 말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 어딜 가든 나 꼭 데리고 가. 나 절대로 버리지 마, 엄마. 그렇게 저는 아빠가 집에 없는 날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보따리 속에 짐을 넣고 도망갔어요. 헐레벌떡 미친 듯이 뛰었던 기억이 생생했지요. 하지만 아빠는 어떻게 귀신같이 저와 엄마의 위치를 알고 기어코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야, 이년아. 네 내 아들 데리고 어딜 도망가. 확 진짜 너 내 손에 딱 걸렸어.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숨으면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너는 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알겠어?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뱅뱅 돌리는 아빠를 보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가슴속에서 화가 생긴 것 같아요. 고사리 손으로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 엄마 왜 괴롭히는 건데?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빠? 어린 꼬마가 소리를 지르니 이웃집에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아빠는 다행히 경찰들이 잡아갔어요. 그때 엄마는 세상을 포기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엄마가 우리 진모만큼은 꼭 지킬 거야. 알겠지? 지금 아빠 소나기 벗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엄마는 진모 포기 안 해.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접근 금지 제한이 걸린 아빠는 당분간 우리 모자 곁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일이었지요. 그때 엄마는 엄마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 이게 다 돈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야. 네 아빠만 돈을 버니까 엄마가 금전적으로 힘드니 네 아빠한테만 의존을 하고 이게 결국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후로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를 필요로 하는 곳은
지방에 있는 일자리들이 많았고, 일을 하려면 저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제 나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결국에 엄마는 저에게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우리 아들 데리러 올게. 응? 딱 10밤만 자면 엄마가 꼭 우리 아들 데리러 올 거니까 엄마 말 꼭 들어야 한다. 저는 엄마 말을 믿었어요. 엄마, 정말로 10밤만 자면 나 데리러 오는 거 맞지?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저는 엄마를 굳게 믿고 한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방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기에 저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고, 고민 끝에 내린 것이 저를 그곳에다가 맡기고 주말만 서울에 올라와서 얼굴을 보는 거였지요. 실제로 엄마는 10밤 뒤에 저를 보러 오셨어요. 엄마가 약속을 지켰으니 저는 이제 나 엄마랑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10밤 잤으니까 나 엄마랑 같이 있어도 되는 거지? 아직 안 돼, 아들. 엄마가 아직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랑 함께 살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엄마 믿어줄 수 있지?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일주일마다 온다는 약속을 어겼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엄마가 저를 보러 안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원장님은 저에게 너 엄마한테 버려진 거야. 여기 사는 애들 중에 너 같은 애가 한둘인지 알아? 다들 부모님이 몇 밤만 자면 온다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널 버린 거야. 너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런 못된 말을 하면서 저에게 원장님이 너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거기 가서 진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응? 싫어요, 원장님. 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왜 내가 버려져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거짓말 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그때 그 원장님의 표정은 정말 저를 한심하게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보육원에 양복을 입은 어른들이 왔고 제 앞으로 서류 같은 것을 작성하더니 어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공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원장님, 저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건데요? 제가 왜 원장님한테 질질 끌려가야 하는 건데요? 원장님, 우리 엄마가 나 기다린다고요. 저의 간절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준표 너에게 원장님이 상처 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니? 준표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이거 비행기 안에서 읽어봐. 그러니까 원장님은 네 엄마의 말을 듣고 입양을 보내는 거야. 더 좋은 환경에서 네가 자라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원장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원장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저는 보육원 직원들과 원장님의 손길로 인해서 강제로 미국을 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때 같이 가신 분이 저에게 원장님의 편지를 건네주었고 저는 원장님 말로는 엄마가 쓴 그 편지를 읽어보았지요. 편지를 연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요. 엄마가 손글씨로 쓴 게 아니라 컴퓨터로 쓴 거였으니까요. 하여튼 그 편지 속에는 엄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들어있었어요. 준표야, 엄마다. 엄마가 약속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그래서 우리 준표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엄마는 우리 준표 꼭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형편이 아직도 나아지지가 않네. 미국에 가서 우리 준표 엄마는 잊어. 엄마 찾지 마. 엄마는 그게 준표에게 원하는 거야. 엄마를 잊어버리고 찾지도 말고 거기서 보란 듯이 잘 적응해서 살아. 그리고 한국에 오지 말고 미국에서 비상하는 아이로 크렴. 편지 속에서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배신을 때릴 수 있어. 딱 10밤만 자면 나 데리러 온다고 했으면서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거짓말쟁이 엄마. 엄마는 거짓말쟁이였어. 난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하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앞자리 백인이 막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면서 무척이나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고 승무원 누나도 저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달래려고 했어요. 그래도 꺽꺽 숨 넘어갈 듯이 눈물이 나는 것은 정말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울다가 잠에 들었고 깨어나 보니 미국의 한 부부집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원래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고 네팔이나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봉사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아이 입양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때 저를 입양하게 된 것이었지요. 제가 입양 갔을 때가 갓난아이도 아니고 자아 형성이 되어가는 나이였으니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코쟁이들이 나랑은 너무나도 다르게 생기고 털도 많고 머리도 노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막 뭐라고 말을 하고 저는 그걸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한인교회에 저를 데리고 가주셨고 거기 있는 목사님께서 한국어와 영어를 써가면서 저에게 영어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를 입양해주신 부모님들이 무척이나 좋은 분이었지요. 그래서 따로 영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저는 빠른 속도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엄마를 증오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항상 기다려왔던 엄마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저를 버리니까 어린 저로서는 엄마의 그런 결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어릴 때는 거기 미국에 있는 양아치들이랑 어울리기도 많이 어울렸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에서 동양인이 약해 보이면 바로 린치, 집단 린치, 학교 폭력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몸을 크게 만들고 강한 사람이 됐어야 했지요. 그렇게 막 몸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솔직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이 동양인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골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위 요즘 말로는 탈동양인이었던 겁니다. 외국인이랑 몸싸움을 해서 져본 적도 없고 시비 털려서 싸울 때도 저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꼭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부모님의 열렬한 지원 덕분에 운동선수가 된 겁니다. 정말로 저는 운동으로 대학을 갔을 정도로 타지에서 두각을 많이 드러냈어요. 여자애들이 원래 동양인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인종차별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사는 곳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도 좋고 튼튼하고 자신감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아시아인인 제가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날들은 찰나였지요. 아무래도 저는 입양된 사람이고
또 내면의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이 불안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밝고 쾌활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완벽해 보였지만 저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도대체 왜 나를 버린 것인지, 내게 왜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것인지, 그냥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엄마의 말을 듣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 솔직한 이야기들이 듣고 싶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을 때 제가 대학교를 올라가서 미식축구를 하다가 아주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나빴지요. 팔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크게 타격을 입은 거였어요. 그때 바로 수술을 했지만 저는 앞으로 운동을 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지요. 다치면서 아킬레스건도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제가 살던 주에서 국가대표 같은 것도 할 정도로 유망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주와 나라를 대표해서 시합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리니 저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지요. 나는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운동에게서조차 버림받았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걸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는 매번 시련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걸까? 나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다.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그때 저는 고층 아파트만 보면 저기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요. 비록 실패로 갔지만요. 그래도 뭔가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이렇게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거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추스린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드라마와 노래들. 원래는 미국에 입양되고 나서 오히려 미국에 적응을 하려고 한국 소식에 연을 끊었지만 고향은 고향이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한국에서 잠깐이라도 살고 싶다. 그러면 나의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우울증이 해결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 하고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Mother, Father, I want to go to the 한국. 엄마, 아빠, 나 한국 가고 싶다고, 거기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양부모님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사시는 분이었기에 반대하는 것도 없이 흔쾌히 너도 이제 성인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한국으로 가든 제3의 국가로 가든 우리는 널 응원한다고 해주셨지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응원을 마음에 담고 무작정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고 제 기억 속에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저의 인간관계는 술 먹고 나를 매일 패는 아빠,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안 들어주고 고집불통으로 본인 의견만 내세우는 원장님. 다들 무서운 분이었지요. 그런데 십수년이 흐르고 가게 된 한국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케빈, 아니 준표, 너 정말 힘들었겠다. 미국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언제든지 우리한테 기대고 우리랑 놀자. 그래, 한국에서 심심하다거나 한국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하자. 그리고 한국말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 뭐 최신 유행하는 말들이라든가.
한국에 와서 사귄 친구들은 너무나도 저에게 친절했어요. 천사가 따로 없었지요. 저는 속으로 정말 한국은 나의 고향답게 듣던 대로 정이 많은 곳이구나. 물론 한국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 너무 좋다. 미국에 있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 제 마음속에서 차올랐어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죠. 그에 반해 미국은 적자생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그런 곳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훨씬 많은데 저는 한국이 더 편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연어도 물을 거슬러서 지 고향을 찾아가려고 목숨 걸고 가는데 아무렴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 우리 피 안에 흐르는 이 고향을 향하는 열기는 먼 타국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제1교포들이 다들 죽기 전에 소원이 고향에 가서 눈을 감는 거라고 하잖아. 수십 년을 해외에서 살아도 이 마음이 무거우니 항상 이방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발음도 좋으니 강사로서 저는 딱 제격이었지요. 그렇게 강사 일을 시작하니 저는 돈도 생기고 점점 마음의 여유가 자리 잡으니까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의 뿌리이니까 꼭 한번 만나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갑자기 엄마를 찾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었다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게다가 미국은 경찰이 굉장히 권력이 세고 무서운 이미지라서 저도 한국 경찰서나 그런 곳에 선뜻 가서 손을 내미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애를 썼지요. 안 그래도 친구들은 이미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또 친구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기는 싫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상황을 알게 된 같은 학원 조교 선생님이 저에게 말한 거였어요. 아니, 케빈쌤, 그러면 경찰서에 지문 등록하거나 혈액검사 요청 이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TV에서 본 건데 부모님 찾는 외국 입양자들이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혈액 샘플 검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 찾는 경우도 봤는데 그러면 케빈 혼자 가기 힘들면 금요일에 나랑 스피킹 수업 끝나고 같이 가요. 동료 조교쌤이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주었고 저는 선뜻 그 선생님의 호의를 받았지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저의 사정을 말하고 저는 어디론가 인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았어요. 면봉으로 코를 쑤시고 그리고 혈액검사 또한 받았지요. 그리고 정확히 41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를 찾았다고요. What? What?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사는 저에게 어머님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지금 사실 면회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이 소식을 병원에 전달해서 어머님이 아시도록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정신병동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조건이었고 의사의 허락이 없으면 아들인 저도 엄마를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엄마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왜 그런 병원에 있어요? 어디가, 뭐가 그렇게 아프대요? 아파야 할 사람은 난데, 버려진 난데, 버린 사람은 사정이라도 알고 있지. 버려진 사람은 사정도 모르고 버려졌잖아요.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형사님은 아마 면회가 가능할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확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면회 날만을 기다렸고, 저는 기다린 끝에 엄마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속에서 본 엄마의 모습. 정말 누구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삐쩍 말라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춘표야, 춘표야. 거의 괴성을 지르면서 가슴을 손으로 퍽퍽 치더라고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엄마의 팔에 주사를 꾹 넣더라고요. 저는 뭐 하시는 거예요? 뭔데요? 간호사는 저에게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10년 전에 입원하신 분이세요. 아니, 10년도 더 되었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자 히스토리로는 아들을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 원장님에게 딱 1년만 있다가 돈 많이 모아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 고아원에 가보니 고아원은 사라져 있고 원장은 모르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아원에 불이 나고 뭐 재정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하여튼 뭐 고아원이 사라지니 당연히 아들도 찾을 수 없었던 환자분이 쎄 빠지게 모았던, 아들이랑 함께 살려고 힘들게 모은 돈을 아들 찾는 데 썼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분도 극심하게 우울해지고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들이 사라지니 삶의 의지가 없어져서 죽겠다고 극단적 선택하는 것을 경찰이 신고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환자분 친지 가족이 없으셔서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셔서 국가 보조금 받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사라졌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신분열도 오시고 공황장애도 오시고 불안장애에, 에휴,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과호흡 오시면 안 돼서 저희가 진정제 넣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가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사라진 저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바쳤다는 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이 된 엄마와 저는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었어요? 내가 엄마가 10번만 자면 온다는 말을 얼마나 믿었는데요.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네 엄마, 네 버렸다고, 너는 이제 버림받은 아이니까 멀리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엄마. 엄마, 저요, 미국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죽을 만큼 노력해서 미국 운동 대표도 해보고 대학도 잘 갔어요. 그러다가 부상당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거고요. 엄마가 너무 미웠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 기억 속 엄마는 아빠가 아무리 저를 때리려고 해도 항상 온몸을 던져서 저를 지켜주는 우산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죠. 원장이 그러디? 내가 그 원장한테 우리 아들 좀 1년만 잘 봐달라고 300만 원까지 뒷돈으로 줬는데 내가 속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알고 보니까 엄마는 1년 동안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온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독일 쪽으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기술이 없었던 엄마는 국가에서 마련한 일자리 시스템을 발견해서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고아원에 맡긴 건데 그 고아원 원장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에게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거짓말을 치고 절 미국에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넉넉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가 있는데 해외로 강제로 입양 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피해자였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화병이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삐쩍 말라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열어본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컴퓨터 타자로 친 편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 편지였으니까요. 이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랑 저는 그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 보고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갈 듯이 눈물이 나고 계속 목이 흔들릴 정도로 감정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미워했던 그 앙금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동안 엄마를 미워한 제가 너무 한심했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떨어지지 말아요. 나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 무릎을 베고 마루에서 튀밥을 먹으며 엄마의 손길에 까무룩 잠들었던 행복했던 그때가요. 아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어느 집주인의 반지하 창고에 들어가 살았어도 그때 잠깐 마루에 나와서 새가 지저귀는 하늘을 보며 엄마랑 행복한 미래를 다짐했었는데 그 기억이 저에게는 참 행복했는데 엄마, 이제는 우리 떨어지지 말아요. 제발.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 준표가 그걸 다 기억하는구나. 엄마는 준표가 그거 기억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준표야. 그렇게 저희는 서로 기억하던 추억들을 공유했어요. 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남이나 다름없이 긴 세월 동안 몸이 떨어진 채로 살았는데 만나고 나니 어제 헤어진 것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했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찾은 저는 고아원 원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고작 자기의 돈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부모님이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피눈물 나는 이별을 만들어낸 그 악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해주니 친구가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저에게 뉴스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실린 기사였어요. 새빛희망고아원 원장 김현박씨, 고아원 횡령, 감금, 학대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와 결국 구속. 이런 기사였지요. 알고 보니 제 고아원 원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짓을 했고 결국 오래 가지 않아서 자기 혐의를 들키고 구속되어 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거의 10년 전 기사였고 저는 그 못된 악마 같은 원장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내가 더 검색해보고 알아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저에게 말을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는 저에게 와, 죽었네 결국. 얼마 전에 죽었다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나봐. 벌 제대로 받은 거지. 에휴. 그렇게 어린아이들 외국에 팔아가지고 돈 벌다가 감옥 가고 결국 인생 망해버리고 참 잘됐다. 아주 잘됐어. 그런데 저는 어딘가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었어도 그 원장한테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저는 그 원장이 있는 납골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납골당에서 저는 무슨 정신이었던 것인지 그 원장놈 납골함 안에 있는 뼈가루를 한 줌 쥐어가지고 냅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넣어버렸어요. 나를 먼 타지에 보내서 피눈물 나오게 만든 아주머니, 당신 죽었으니까 죄가 다 씻긴 줄 알았지? 절대 아니야. 당신 영혼만큼은 이 똥통에서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짓은 고맙게 여겨. 내가 이 짓을 함으로써 당신을 용서할 거니까. 이렇게 소리친 뒤 저는 원장의 뼈가루 한 줌을 냄새가 풀풀 나는 똥내가 진동하는 하수구에 넣고 가래침을 탁 뱉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맺힌 커다란 벽돌 같은 돌덩이가 쑥 하고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기분이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등등 그 어떤 순간보다 제가 그 원장의 유골을 똥통에 넣어서 복수했을 때가 가장 짜릿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있는 원장의 사진 속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뺨을 한 대 때려줬네요. 아주 얼마나 진짜 속이 시원하던지. 그렇게 저는 원장에게 복수를 하고 다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가족이 된 거고, 의사에게 우리 엄마 퇴원시키고 싶다고 말했지요. 의사는 어머님이 아들을 찾으셔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지금 심리검사에서도 좋은 부분 보이고 있으니 한 달 동안 더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한 달 뒤 엄마는 10여 년간의 정신병동 세월을 끝내고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양부모님들도 정말 잘 되었다고 저를 응원하셨네요. 엄마 퇴원하고 그 다다음 달에 양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넷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양부모님은 친엄마만큼 정말로 좋은 분들이었지요. 저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무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고향인 한국에 어렵사리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문 분야를 살려서 체육교육학에 대한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얼마 전에 요청이 오기도 했네요. 엄마는 약을 먹으며 정서 조절을 잘 하고 계시고, 지금은 제 공부 뒷바라지 하면서 작은 일을 하면서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이렇게 행복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